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뭐 볼 게 있다고 다들 가지 못해서 안달이지? 여기 미국 최고 명문대학교인 하버드의 수재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하버드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된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아바 윌리엄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 혹은 K-팝 정도만 떠올렸던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난 봄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그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의 문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요즘 하버드에서는 브루노 마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열풍이 대단합니다. 파티에서는 물론이고 길에서도 누군가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정도예요. 아파트 게임이 소개된 틱톡 영상은 이미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주말 파티에서는 이 게임이 빠지지 않는 필수 코너가 되었죠. 이 아파트 게임을 볼 때마다 지난 봄 홍대 술집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가르쳐준 술자리 게임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게임에 빠져들었던 그날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경험한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단순한 음주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소통의 시간이었어요. 아파트 열풍을 보면서 문득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경험을 글로 남겨보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도 해요. 우선 하버드 대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 수학여행을 가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저는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아리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하버드의 전통 있는 클래식 음악 동아리입니다. 매년 정기 공연과 함께 2년마다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데 올해가 바로 수학여행을 가는 해였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다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터라 예민해 있었죠. 이때 동아리 회장 조슈아가 한국의 템플스테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한국은 K-팝을 비롯한 여러 문화 컨텐츠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잖아요. 당연히 다들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미즈키가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찰을 가는 거라면 일본에도 훌륭한 사찰이 많은데 왜 굳이 한국에 가려는 거죠? 미즈키의 반대에 동아리 회장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일본의 산사는 알고 있지만 일본의 문화 컨텐츠는 우리가 즐기기에 신선한 것은 없는데도 말이죠. 미즈키는 또 교토의 금각사나 청수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크다면서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미즈키의 말에 처음에는 약간 동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슈아가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사찰을 방문하는 게 다가 아니야.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부터 K-팝과 같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현재를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직접 보고 싶어 저도 조슈아의 의견에 크게 공감했죠. 우리는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20명의 단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95%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한국행이 결정된 거죠. 예상과 달리 유럽과 북미 출신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더 재미있었던 건 한국 유학생 민준이와 지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방학 때 한국 다녀왔으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한국에 가게 되면 가이드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다며 웃는 거예요. 하지만 미즈키는 끝까지 불만을 표시했어요. 학교에 항의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수학여행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다른 친구들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100명이 참가하기로 했죠.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마치 또 다른 여행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준비 과정에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튜브의 한국어 학습 채널을 통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같은 기본적인 생활 회화를 연습했죠.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서 쑥스러웠는데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 앞에서 연습했더니
의외로 잘한다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말도 따라 해보고 한국의 문화도 간접 체험해 보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한국의 회사 문화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즐겨 찾는 포장마차나 편의점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언제든 따뜻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미국과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방문할 곳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공연할 곡들도 연습하느라 시간을 쪼개어 쓰게 되었죠.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리허설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 울려 퍼질 우리의 연주를 상상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출국일이 다가오자 설레임과 함께 처음 가보는 한국에서의 공연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어요.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걱정보다는 설레임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미 한국인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누가 시키거나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고, 외국인 전용 심사대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미국의 공항에서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입국 심사를 15분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만난 안내 로봇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언어로 길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의 악기도 분실되거나 파손 없이 무사히 찾을 수 있었죠.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깨끗함은 기본이고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사실 제가 공중화장실 이용은 까다로운 편인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맘 놓고 이용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공항철도를 탔을 때였습니다. 티켓을 사러 가는데 키오스크에 무려 8개 국어가 지원되더라고요. 게다가 영무원분들은 모두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철도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실내와 편안한 좌석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차량 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표시되어 안내되고 있었죠. 무료 와이파이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걸 확인했을 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공항철도의 안내방송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알아들을 수 없는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됐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안내하는데 마치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리무진 버스로 갈아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민준이의 설명으로는 서울이 분지 형태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진관사로 향하는 길에는 도심에서 갑자기 산속으로 바뀌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와 빌딩들 사이에 울창한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 고즈넉한 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시 안에서도 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게 특징이야.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빽빽한 빌딩 숲이 아닌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진관사 입구에 도착해서 보니 절 뒤로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서울 어디에서든 30분만 가면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어. 그래서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즐긴다는 지연이의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진관사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주지스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승복을 입고 계셨지만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진관사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스님의 환영 인사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환영 인사가 끝나고 다도와 명상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방석에 앉았어요. 스님께서는 먼저 올바른 명상 자세를 알려주셨죠. 허리는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 말고 두 손은 배꼽 아래에서 포개어 올려놓으라는 말씀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눈은 반쯤 감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1m 앞 바닥을 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의 안내에 따라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온전히 마음을 맡겨보세요. 잡념이 들더라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지나가게 두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반복하다 보니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스님의 평온한 음성과 더불어 처음 해보는 명상은 생소했지만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곤 합니다. 명상이 끝난 후 이어진 다도 체험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를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한국의 차 문화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허브차 같은 차의 맛은 마실수록 친근해졌고 긴장된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일정은 진관사표 사찰 음식을 먹는 점심 공양이었어요. 스님께서 점심 공양 전에 우리 절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죠. 아침부터 산책하고 명상하느라 배가 고팠던 터라 채식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스님께서는 우리의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먹을 만큼만 덜어 가세요. 그렇게 시작된 점심 공양.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저희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봄동겉절이에 선명한 초록빛부터 노을한 단호박튀김, 하얀 두부구이까지 마치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세계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메뉴들은 보기에도 예술이었습니다. 한 입씩 음미하며 먹다 보니 이게 바로 진정한 미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도라지 무침은 단맛과 쌉싸름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지금도 그 맛이 생생합니다. 계속 먹다 보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과 함께 포만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밥을 2공기나 먹고 있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지연이도 와 이렇게 맛있는 나물은 처음이에요. 우리 집 근처 한식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죠. 식사를 마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이런 사찰 음식이 웰빙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 셰프들도 한국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온다고 하니 그 가치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아끼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중입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덜어가는 것부터가 욕심을 버리는 첫걸음이지요. 이 말씀 덕분에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식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마지막은 기념 촬영이었는데 모두들 처음 산사에 도착했을 때보다 표정들이 밝아져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다음 행선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한 건물로 가더라고요. 여긴 어디지? 하면서 걷고 있던 우리의 첫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한복이라는 의상이었습니다. 한복을 실물로 처음 보는 저와 친구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꺼번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했음에도 우리에게 한복을 골라주던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한복의 고운 색감과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죠. 중국인 친구 리밍이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말을 꺼냈어요. 이거 우리 한프랑 비슷한데? 아마도 한국이 중국 문화를 많이 참고했나 보네. 순간 리밍의 주변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던 매장 직원이 이 말을 듣고는 중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에게 흔하게 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두 중국의 문화 공정으로 사람들이 잘못 세뇌된 탓이라는 설명도 해주셨죠. 리밍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더니 자신이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면서 사과하고 상황은 일단락 되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타임슬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우아한 곡선이 눈길을 사로잡았거든요. 특히 소매의 선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사진 찍기 위해 가방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지시에 펄쩍 뛰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들고 있는 가방도 훔쳐가기 일쑤라면서 자신은 가방을 안고 사진을 찍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 말을 들은 민준이가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한국에선 아무도 안 가져가니 안심하고 바닥에 놓아도 된다고요.
혹여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외국인이라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CCTV도 많고 한국 시민들은 치안의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가방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진도 찍고 경복궁을 구경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했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순간에는 모두가 탄성을 질렀어요. 현대적인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웅장한 궁궐이 있다니. 더욱 놀라운 건 궁궐의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유럽의 성들처럼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이 처마 곡선을 베을림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조화를 표현한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한복의 곡선과 궁궐 처마의 곡선이 정말 닮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높은 치안 수준 덕분에 관광하는 내내 마음 편히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깨끗한 시설은 기본이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서 터널 속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핑크색 좌석도 따로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임산부 배지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더 확산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지하철 시설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고 출입문이 열리자 한 할머니께서 무거워 보이는 짐을 양손에 들고 막 승차하려는 게 보였어요.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아무도 그 모습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민준이와 지연이가 제 옆에서 동시에 일어나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재빨리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짐을 나눠 들고 노약자석까지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고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절은 한국 문화의 기본이라고 해요. 네 집 자식인지 정말 바르게 자랐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래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미국에서는 각자 도생이 너무 당연해진 걸까요? 저녁에는 홍대 거리로 향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포장마차와 편의점을 경험해볼 절호의 기회였죠. 마침 한국 가이드 역할을 자처했던 민준이와 지연이도 함께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과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를 데려간 포차에서의 추억도 기억에 남아요. 가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주를 마셔봤는데 첫 잔은 생각보다 쓴맛이 났죠. 함께 나온 어묵탕과 삼겹살, 그리고 해물파전과 곁들여 마시는 소주는 마실수록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건 술자리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술을 마실 때 게임을 하면서 먹는데 369 게임이나 아파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먹는다고 해요. 369 게임이 적응돼서 할만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아파트라는 게임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의외로 어려웠어요. 게다가 게임에서 지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했는데 저는 연거푸 3번이나 져버렸죠. 울상이 된 제가 소주잔을 들고 마시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제가 흑기사 할게요 라며 대신 마셔주겠다고 했어요. 민준이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국인들이 정말 배려가 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포차에서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연이와 민준이가 알려준 아파트 게임에 푹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지하철은 이미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지연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찜질방 가볼래요? 24시간 영업하는데 거기서 자고 아침에 숙소로 돌아가면 돼요. 샤워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인데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는 거였죠. 처음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목욕탕에서 잔다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템플스테이에서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했던 터라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탈의실 문화였어요.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옷을 벗는 모습에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익숙한 듯 옷을 벗고 있는데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괜찮아, 그냥 미국 헬스장 라커룸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는 지연이의 말에 겨우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니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점차 저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옷을 벗으니 나이, 직업, 지위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험이었죠.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이 특별한 경험은 한국 문화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서로의 등도 밀어주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땀을 뺐어요. 지연이가 등을 밀어주는데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어요. 때가 밀리는 걸 보면서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라고? 라며 놀라기도 했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찜질방 구역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처음 보는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뜨거워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땀을 빼면서 견디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래서 찜질방을 이용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특히 온돌방에 누워있을 때는 따뜻한 바닥이 너무 좋더라고요. 찜질방에 들어오고 몇 시간 만에 자연스럽게 바닥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당에서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구운 계란과 시원한 식혜를 먹으면서 옆자리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수건으로 예쁜 모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양머리라고 하셨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모두들 같은 모양의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보는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 언제 돌아가냐? 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낯선이에게도 경계심이 풀어지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찜질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TV가 있는 휴게실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김에 무작정 따라온 찜질방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 수학여행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나서 전주의 비빔밥 체험까지 마친 후 1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관사 템플스테이와 찜질방 체험이었습니다. 귀국해서 찾아보니 미국에도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대신 가격은 한국에 비해 많이 비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매달 보스턴 근교에 한국식 찜질방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다가 이제는 부모님과도 함께 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찜질방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찜질방 매니아가 되셨어요. 신기하게도 찜질방에 다녀오면 첼로 연주할 때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K-팝과 드라마로만 한국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가지는 힘에 대해 알게 되었죠.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는 달리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문화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인 미즈키에게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얄밉긴 하지만 한국에서 기념으로 사온 핸드크림을 주었더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에 함께 다녀온 친구들의 템플스테이와 비빔밥 체험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도 함께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한국어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병행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 미처 가보지 못한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참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겠네요. 한국에서 다시 뵙기를 기도하며 이만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관사의 템플스테이와 한국 찜질방을 체험하고 감동받은 아바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느새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건 따뜻한 온돌 마루와 찜질방, 그리고 따뜻한 음식일 거예요. 지금 거리마다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